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 첫날인 오늘 1차 때와는 달리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영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첫날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별다른 차질 없이 소비 쿠폰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프라인 역시 1차 때와 비교하면 대기 시간을 비롯한 혼잡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요일제를 착각해 헛걸음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기류형 상품권 지급을 중단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두고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급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접수 대상이고 내일은 2와 7, 모레는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순입니다. 주말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와 달라진 점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하위 90%에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대상 여부는 카드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처도 일부 추가됐는데요.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장병의 경우 2차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비 쿠폰은 1,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써야 하고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 쿠폰 지급 신청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 신청 첫 주 접수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신청 첫 주 643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첫 주 오부제가 끝나고 이제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상생 페이백 관심도 상당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사이에만 643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26%, 50대가 19%를 차지했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평균 사용액보다 매월 50만 원을 더 쓸 경우 최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지난해 월 평균 소비 실적을 확인하고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용처는 기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에 더해서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 780여 곳과 로컬푸드 직매장 250여 곳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소비 쿠폰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권은 상생 페이백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상생 소비 복권에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서울 하늘을 불꽃으로 화려하게 수놓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보니까 도 넘은 상술이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근 호텔에서는 하룻밤에 1,000만 원이 넘는 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콜레드 서울호텔. 불꽃축제가 열리는 이번 토요일 하루 숙박비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가장 비싼 스위트룸은 1,300만 원에 달해 평소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매년 100만여 명이 몰려드는 불꽃축제 특수를 노리고 숙박비를 크게 올린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어차피 수요가 없으면 그렇게 공급도 안 될 테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이상까지도 간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너무 흥미를 취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48만 원에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를 빌려주겠다,
18만 원에 한강공원 자리를 잡아주겠다는 등의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 가격이 너무나 높이 책정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제한을 좀 두고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돈 없는 상술로 인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긴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 할인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수용 안 되면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환승제도 도입 21년 만입니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추가적인 증액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등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대중교통 사업 적자도 급한 상황이라 갈등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은 환승제도로 인해 승객을 태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요금 1,200원을 낸 승객이 환승을 하면 마을버스 회사는 절반만 정산을 받는데 서울시가 손실보전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환승객으로 인해 발생한 환승 손실금의 매년마다 평균 약 1,000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 규모를 지난 5년간 2배 늘려 올해 41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원금 확대에 부정적입니다. 양측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다른 대중교통 사업에도 적다는 돈을 들여야 합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의 올해 손실은 1,30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절반씩인 654억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주 닻을 올린 한강버스도 부담입니다. 한강버스의 연 운영비는 약 200억 원인데 서울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와 내년을 합쳐 8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가 1조씩 나가거든요. 시내버스만 해도. 거기다가 1,600대 정도가 될 마을버스에 지원을 하려면은 굉장히 딜레마죠. 높은 지대나 골목길 등을 주로 다니는 마을버스 특성상 이번 갈등은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은 현재 관련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고 구입 제재도 없어서 청소년 접근이 쉬웠는데요. 이 합성 니코틴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이번 담배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담배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즉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범위에 넣는다는 겁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청소년들 접근도 쉽고 가격도 저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걷지 못한 세금은 지난 4년간 3조 3,9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추가로 걷게 될 세금은 연간 9,3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선 합성 니코틴 액상이 30ml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서 7만 원, 8만 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연일 신기록 행진을 거듭하는 코스피가 장중 3,480선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겨울을 예상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반도체 낙관론을 내놓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급격히 오르며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9만 원을 돌파할지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0.68% 오른 3,468선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두 차례 3,480선을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00억 원, 3,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오른 8만 5천 원에 근접하면서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동시에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업종 의견을 상향한 것도 매수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메모리가 공급 부족 상황이에요. AI 설비 투자가 서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모바일이나 PC나 다른 것들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가격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가가 좀 주로 많이 오르는 건 다 메모리 주식들이에요.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주말 새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긍정적인 분위기에 마무리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2년 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전체적으로 유동성 흐름 자체가 양호할 거다.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달러 환산 지수로는 최고가에서 17% 낮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지 이민호입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인 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올 초보다 50%가량 가격이 오르면서 0.01g부터 살 수 있는 초소량 실버뱅킹 상품부터 ETF까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은 한도는 9,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 초인 지난 1월 2일 한도내 6,05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오르자 은을 대체 투자처로 찾는 투자자들이 늘었습니다. 실버바를 취급하는 4대 시중은행의 실버바 누적 판매액은 60억 2,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7.5배에 달합니다. 소규모 구매 상품과 ETF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0.01g 단위로 은을 살 수 있는 상품에는 852억 원이 누적됐고 은 45,622kg이 모였습니다. 또 뉴욕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은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은 선물 ETF에는 지난주에만 117억 원의 순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매매 차익의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고 실버 이슈 상품의 경우 거래 수수료 3.5%도 있으니 유의해 거래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 지표들이 좀 불안하게 나오고 혹시라도 이 고용의 부진 자체가 리세이션에 대한 리스크로 좀 확산이 된다고 보면 금은 사실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긴 하지만 은 가격은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내년 중반까지 은 가격이 온스당 44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를 또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엔 H-1B라고 불리는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들 300여 명이 구금됐던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비자 수수료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계속되는 비자 변수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폭탄을 예고한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주로 미국 내 IT 기업들의 핵심 인재 유치 경로로 활용되는데 인도 등 엔지니어 비중이 많고 연간 한국인 소지자는 전체 3% 미만에 불과합니다. 미 조지아주 합작 공장에서 비자 이슈가 불거진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엔지니어링 등 인력 가운데 H-1B 비자 소지자는 전무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장기간 근로하는 인력들은 주로 주재원 비자 등을 소지했기 때문에 H-1B 비자 문제로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잇따라 비자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점점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긴 하겠죠. 자국민을 더 많이 고용을 하겠다는 정책 부분하고 외국의 기업들의 공장 투자라든가 기술 도입의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로선 한국인 전용 비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 연방하원에는 지난 7월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법안이 발의돼 계류된 상태인데 현지 시간 19일 유사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국내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부 간 협상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전문직 비자 비용 인상을 국내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대미 수출 관세액이 47배 폭증하면서 관세 충격으로 인한 대미 수출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달 하루 평균 대비 수출이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전체적인 이달 수출 상황 전해주시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9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지난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27%, 자동차 15%, 선박 46%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뛰었는데요. 겉보기에 호조를 보였지만 이는 조업 일수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시작되며 9월 조업 일수는 전년 대비 3.5일 늘었는데요. 조업 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습니다. 겉으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는 상황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미국 수출은 전체 평균보다도 더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65억 4,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는데요. 다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6.4%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미 수출도 전년 대비 12% 감소하는 등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충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미 수출은 9월 기준 우리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큽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계속 지연될수록 수출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관세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에 앞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정부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미국은 7월 협상에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우리가 3,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최종 협상은 아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서명한 일본과는 다른 상황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한국의 2배 이상이고 미국과 통화 스와프도 체결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162억 달러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84%에 달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 맞교환 약정으로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화를 받게 됩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입니다. 안전 장치 하나 정도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임기 3년 동안 3,500억 달러, 그 1년에 그럼 1,200억이에요, 거의. 그만큼을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을까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통화 수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인가. 달러를 풀어야 하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과 무제한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7만 명의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카드 해킹 사건 피해 고객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단 소송 참여 인원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뭐. 불안하죠, 당연히.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사기당한 기분이죠. 너무 어이가 없고 믿음이나 신뢰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롯데카드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나타낸 피해자 규모는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가운데 부정 사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해외 결제, 스팸 전화, 보이스 피싱 시도 등을 빈번하게 경험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차적인 피해는 카드의 불법 도용이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현재 유출된 정보하고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고 또 피싱 문자를 통해서 사용자의 핸드폰이 해커에 의해서 장악된다면은 온라인 본인 확인까지가 위협 가능하다.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최근 5년간 롯데카드 IT 투자 규모 중 보안 투자는 11%, 약 650억 원이라며 보안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128억 원으로 지난해 151억 원과 비교해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롯데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등에서 더 있었던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인원과 금액은 물론 없다고 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사고 현황이 매번 달라지면서 KT의 은폐, 축소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소액결제 피해 현황 자료입니다. 서울 서남권 등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도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에서만 약 1,000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곧바로 서초구와 일산 동구에서도 각각 200만 원대 안팎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KT 측은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피해자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뒤늦게 이들을 포함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피해 고객은 278명, 피해 금액은 1.7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피해 고객은 362명으로 84분 증가하셨고 피해 금액은 2.4억 원으로 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5천여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KT 사고 현황은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사고 은폐와 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습니다. 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직권조사 체계로 바꾸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로봇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기 등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개발 영역을 넓히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기가 공정 자동화에 적용할 로봇팔을 만드는 A8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설비개발연구소 장직할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와 고부가 반도체용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등 다양한 공정에 로봇팔을 투입해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점찍고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들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울산 공장과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정에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활용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도 자동차 제조 과정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뿐 아니라 엔비디아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기술 격전지가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또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로봇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로보티스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계열사끼리 어떤 그런 협력이 이전보다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열 회사가 수혜를 보고 삼성전자가 보지 않을까. AI가 발달될수록 휴머노이드 쪽은 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2033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2,35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